네,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7월 예정인 세제 개편안,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취득세 중과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중과세 완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세제 개편안이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금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취득세 중과세 완화가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이제 주택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이 매년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데요. 취득부터 해서 보유 처분까지 해서 관련된 세금 예상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말씀대로 이 개정안이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봐야 내 주택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지 방향성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취득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022년 12월 21일 날 이 행안부에서 보도자료상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2주택자부터는 이제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그냥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8%의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그걸 표를 보시게 되면은 1%에서 3%의 일반 세율로 이제 변경하겠다. 그리고 3주택자부터 이제 조정과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뉘어서 이게 12%나 아니면 8%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전부 다 절반인 6%와 4%로 낮춰주겠다라는 방안을 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매매에서만 낸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증여 쪽에서도 이 취득세 중과 완화를 냈었죠. 12%에서 6%로 낮춰주겠다는 방안이 있었고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 초과된 주택에 대해서 증여자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이라고 한다라면 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2주택자까지는 똑같이 좀 봐주고 3주택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6%로 좀 적용을 해주자라는 방안이 있었었는데 이게 계속 미뤄졌었죠. 4월 국회에서도 안 됐고 2월 국회에서도 안 됐고 계속 안 됐었는데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중과를 완화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완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소급 적용이죠. 왜냐하면 22년 12월 21일부터 이미 매매와 증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에게 이 완화된 취득세율로 적용, 즉 먼저 중과세율을 냈더라도 환급을 해주는 방안은 무조건 할 것 같고요. 이 가장 중요한 건 세율인데 완화를 하더라도 지금 방안대로 6%와 4% 이렇게 완화가 안 될 수도 있긴 하겠다. 이건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6%가 아니라 뭐 8%, 그다음에 원래 4%가 아니라 6% 정도 이렇게 완화된 조건이 100% 완화가 아니라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서 세제 개편안이 확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부세 완화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완화 기조를 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비춰집니다. 네. 그러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가 아니라 현실화율로 돌리면서 오히려 종부세는 좀 높아질 수도 있겠다.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방점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현행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3주택 중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22년도에 그 세제 개편안이 확정될 때 기재부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원안대로 원안에서는 중과세율 자체가 없었었는데 이 원안대로 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쉬워서 다음에는 이거대로 좀 확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표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23년 7월에 세제 개편안에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세제 개편안에 나올 것 같고 결국 또 이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년 총선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이 지금 60%의 율을 적용한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 60%가 원래 기초에는 80%에서 5%씩 올라가서 거의 100%에 수렴했었는데 네. 이 비율이 다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러게 되면 오히려 종부세는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미분양 주택 세제 감면 조세 특례법이 적용이 되나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방에 한해서는 그래도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과거 미분양 주택 관련된 세제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지금 제가 이
이 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었고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다른 방향으로 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자라는 세제 개편, 말 그대로 세제 감면을 적용을 했었었고요. 네. 가장 큰 혜택을 줬었던 게 이 13년도 4월 1일부터 13년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 미분양 주택뿐만이 아니라 뭐 신축 주택이나 아니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을 해주겠다. 물론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20% 정도는 이제 농업촌 특별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이제 감면 요건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100%라는 아주 큰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택수에서도 이게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주 큰 혜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이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한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감면 주택이 100채가 되더라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택을 팔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이 관련 혜택, 유사한 혜택이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 과연 도입이 될 것이냐가 23년 7월에 세제 개편안에서 볼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방 부분은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유사한 형태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는데 그런데 서울, 인천, 경기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 제 개인적 생각에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분양 주택이 한 7만 채 정도 되는데 서울, 인천, 그다음에 경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권에서는 사실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 특정 지역은 아직도 이제 이 청약을 했을 때 청약 경쟁률이 거의 뭐 1000대 1에 육박하거나 몇백 대 그쵸. 1은 당연히 나오는 좀 상황이기 높아지고 때문에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대출 완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좀 많이 완화가 될까요? 이 부분도 항상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 규제 정책들이 세금이 완화될 때 항상 대출도 같이 완화가 됐었고, 네. 세금 정책이 이제 다시 좀 규제가 심해질 때 대출도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좀 세제는 아니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하반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어느 정도 만약에 그 예상안이 다 끝난다 그러면 유사한 형태로 뭐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것들의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 있는 건 사실은 이제 금리일 겁니다. 그쵸. 금리 자체가 좀 더 낮게 나왔으면 좋겠다. 네,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언제 내려가나 그것만 기다리고 그렇죠. 있죠.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긴축 통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고 최근에 호주랑 그다음에 캐나다도 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었죠. 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에서도 사실상 기준금리를 이제 다시 한 포인트나 두 포인트 정도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현재 그 대출금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지만 네. 사실상 대한민국도 기준금리를 무조건 이제 인상하지 않을 수는 없는 방향일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대출금리에도 당연히 영향은 어느 정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좀 낮아지는 대출금리는 엄청나게 좀 힘들 수 있겠다. 하지만 정책상으로는 이게 또 어느 정도 가능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궁금해지는 게 또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다주택자와 이제 법인에 대한 처우도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들은 대부분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중과세율 자체를 좀 많이 없애고 일반적인 세율의 적용을 좀 돌려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그 시장 거래 활성화를 좀 도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주택자까지는 그리고 다주택자라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당연히 좀 폐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근데 법인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지금 주택을 이제 법인으로 소유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법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중과세율 적용받고 보유할 때도 종합부동산세도 고율의 이제 단일 세율을 적용을 받고 양도할 때도 이제 한 번 더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이제 뭐 일삼 경제정책 방향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언급된 바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약간 번외로 분양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주택, 그다음에 입주권, 그다음에 분양권에 대해서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77%나 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뭐 66%.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이상이더라도 2년 지나더라도 이 66%의 세율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인데 네. 이걸 1.3 정책 방향 때 이제 말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미만은 45%, 그다음에 1년 이상이면 일반 세율로 좀 바꾸겠다라고 해서 좀 그 다 강한 이제 중과세율을 좀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전매 제한도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됐고 폐지가 됐더라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뭐 분양권 상한제가 걸린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주 높은 단일 세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 자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억의 양도 차익이 나면 뭐 77%의 단일 세율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뭐 2,300만 원만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걸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거주 의무와 단일 세율이 없어져야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말한 세제 개편안들이 실현 가능할지 자체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이 현재 세수 펑크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혹시 감세 기조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까지 통계치가 나왔는데 이 자산제세라고 하죠. 이제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뭐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상속증여세, 뭐 종합부동산세, 각종 이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관련해서는 뭐 증권거래세나 뭐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요. 이 세수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거의 9조 원 가량 적게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세금을 더 걷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던데. 네.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진짜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더해져서 3월 달에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들은 종합소득세, 아니 그 법인세가 끝나고 네. 4월 말에 통계가 나왔는데 법인세 자체도 이제 말 그대로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15조 가까이 덜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합치게 되면 거의 이제 다양한 세수에서 33조나 세수 펑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지금 제가 그동안에 말했던 중과세율이 뭐 완화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과세율은 일반 세율로 다 바꾸고 감면제도는 아직은 좀 실현하기 좀 이르지 않냐라고 네. 기조를 잡는다라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 이제 바라는 방향은 세수가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라 해서 많이 거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과세율을 계속 적용을 하면 거래 자체를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감면은 안 하더라도 일반 세율 적용을 통해서 많은 부동산 거래를 일으켜서 오히려 양적으로 더 많은 세수의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세제 개편안에 분명 반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중과세율 완화 자체가 사실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또 매수를 하는데 기다려야겠다 하면서 더 늦춰지면서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안 이것들에 나온다면. 대한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반영 자체는 24년 1월 1일에 대부분 적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세수 펑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도 중과세는 그래도 일반 세율을 바꾸지만 감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감면들은 한 템포는 좀 늦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세수가 펑크가 나면 결국은 사실 정부 측에서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다양한 복지 정책에 쓸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이제 엮어서 결국은 세제 개편안에 전부 다 녹아내려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 취득세 중과세 완화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 세제 완화, 세제 바뀌는 개정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